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여당 경선에서 불거진 보훈 인사 공방이 친일 프레임으로 불거졌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선 황교익 씨, 자진 사퇴는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황 씨의 거취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묵묵부답이고 이낙연 후보는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 간의 녹취 갈등이 일단은 좀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 언론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대여 투쟁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당 먼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 통화 녹취록 진실 공방 거세졌었죠. 그러다가 자중하라는 분위기 속에 양측이 이제 일단 봉합에 나서긴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회의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진실 공방을 계속하는 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이 저한테 그러대요. 이준석 때문에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대표가 저렇게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싸움판만 커지고 말썽만 많아졌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아주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네, 김금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이 대표가 말 아낀 거 봉합하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상황이 계속 확대되고 확전되는 것을 일단 피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소중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당 내외의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했던 것들이 평론가로서의 이준석하고 당대표로서의 이준석의 이 언동의 무게는 다르다는 것이었고요. 그런 점들을 아마 저는 이번 주에 와서 최근에 이른바 이제 녹취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희룡 후보와의 녹취록 공방도 저게 화요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요일 날 어떤 시점이냐면 월요일 날 본래 예정됐던 최고위원회가 월요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개최가 됐는데 그 화요일 날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윤석열 측과 계속 윤석열 후보 측과 있었던 논란거리에 있던 토론회를 일단 잠정적으로 봉합이 됐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 그때도 이준석 대표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와서도 백브리핑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세였고 이제는 좀 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보였는데 그날 공교롭게 원희룡 후보의 이 녹취록 이른바 윤석열을 정리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파문이 일어서 이 문제가 더 확대돼서 또 커지는 게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어제 오늘 지나면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백브리핑 없습니다.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키우지 않고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당대표의 올바른 자세를 견지했다는 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후보도 처음에 발단은 좀 과도한 의혹을 가지고 했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와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야당의 분란 사태는 일단 좀 잠잠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 없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듯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답이 나올 건 아닙니다만 녹취록 공개하면서 이게 좀 파문이 커지는 게 아니냐 그랬습니다만 양측 간에 조금 이성을 찾은 게 아니냐 워낙 비판이 많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대표가 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 개정안 처리에 대한 대여 투쟁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시죠.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최고위 계속 모두 발언 안 하고 계시고 브리핑도 안 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로 대표께서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봉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을 좀 아끼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언론인 분들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언론 말살, 언론 장악 기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시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안 좋게 기억될 것이고, 최근에 우리 원내 지도부가 큰 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서 마련했던 그런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네, 여당이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언론중재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강행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자세 변화다, 태도 변화다. 일부에서는 왜 대여 투쟁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종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사실 모두 발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 네. 지금 피켓팅을 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드루킹 사건 네. 있었고, 충청 간첩단 사건이 있었고, 북한의 한미 훈련 협박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실 보수 야당으로서는 전면적인 어떤 그런 대여 투쟁에 나설 만한 그런 사안인데, 드루킹 사건만 하더라도 일부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아까 왜 그 이준석 대표가 동영상에서 그러잖아요. 당대표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굵직한 정말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하는 발언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전 지사의 그 폭로 내용에도 사실 그 대화 속에서도 원희룡 지사가 왜 대여 투쟁을 안 하느냐 했더니 정부랑 내가 싸우면 후보들의 메시지가 가려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야당이 후보들 간 또는 당원들 간 또는 이 진영 간에 이 합심을 해서 무엇인가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당대표가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했다는 어떤 비난이 가장 컸거든요. 지금 오늘의 이 자세야말로 사실상 당의 분열을 봉합하고 당대표로서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네. 받을 만한 행보라고 봅니다. 예. 자, 하지만 26일 출범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염두에 두었다고 알려진 서병수 위원장으로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서병수 위원장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그 외연 확장에 확실히 득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당 대표가 불란이지. 예, 자, 당내 반발이 일부 있었습니다. 중립성이 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차재원 교수님 보실 때 어떤가요? 이준석 대표가 이 서병수 의원 계속 고집할까요? 저는 고집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병수 경중위원장의 여러 가지 지금 행동을 놓고 당내에 여러 가지 비판적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준이가 이 애초 지금 예정했던 18일 토론회도 사실 무산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
서병수 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이게 지금 추천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비서실장이 서범수 의원의 또 친형이잖아요. 뭐 그런 또 이런 특수관계들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이 당 경선의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서실장과 이 인척 관계에 있는 이 서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추대하기에는 적잖은 이 그 반발이 예상될 그 눈에 보도 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 자신의 당초 계획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그 이 선관위원장 후보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뭐 황우여 전 대표라든지 정홍원 전 총리라든지 정병국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뭐 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는 지금 당장 이 경륜을 갖고 이 지금 경선을 관리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 당은 지금 약간 일선에 물러나 있는 이 전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충분히 또 자원이 그만큼 많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무리수를 둘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서병수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꼭 이준석 대표가 이 서병수 지금 이 준비위원장을 갖다가 선관위원장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난 모르겠고 또 뭐 이 밖에서 뭐 윤석열 후보나 이 원희룡 후보가 뭐 꼭 그 사람은 안 된다 하고는 얘기도 내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한 번 그 경선 준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은 딴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마 상식이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선관위원장 이제 서병수 위원장님으로 가지 않으면 좀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전혀 뭐 누구를 고려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배제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대표께서 상당 부분 고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도하 의원님, 뭐 윤석열 캠프에 계시니까 어떤가요? 서병수 위원장 싫어하십니까? 아니, 뭐 저야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선 준비위원장이신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원희룡 캠프나 뭐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관계자 어떤 발로 보도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출전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심판이 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뭐 다른 지도부들 그리고 뭐 중진 의원들이나 여러분들 말씀은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역 의원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치적 경륜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관리지 않았냐 그리고 좀 더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전에 전례를 봐도 뭐 저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을 해보면요. 보통 선거관리위원장은 뭐 전직 총리, 전직 당대표, 전직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적 자원이 풍부하거든요. 야당에도.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그런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부담은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판단해서 뭐 현명하게 슬기롭게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뭐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 네, 자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저는 타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선관위원장이 뭐 현역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민주당은 현역이 선관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경선준비위원장의 이제 서 위원장 관련해서도 지금 이곳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한마디로 후보자들 토론회를 지금 뭐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는 한 1, 2조 정도 앞당기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후보자들이 한 분은 망언을 하시고 한 분은 뭐 질문에 다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토론회를 열어서 좀 이제 국민들의 시각, 어떤 비판 논점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토론회가 빨리 더 열리게 되면은 민주당이 좀 더 긴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1, 2주 정도 토론회를 당기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대표 탄핵 얘기까지도 나오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봤을 때 처음에 당대표가 이준석이 되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긴장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서 좀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그런 당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들까 봐 좀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까지도 물론 이거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만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실질적으로는 아웃사이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이 당대표를 흔드는 것은 아닌가. 네. 그리고 최근에 방송을 계속 보면은 패널들이 나와서 많이 하는 얘기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윤석열 라인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민주당 내에서 들렸던 얘기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흔드는 이 모습이 국민들께서 바라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그냥 지켜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 이준석 신드롬이 있을 때 참 부러워했었죠. 그 부러움이 이제는 웃음으로 좀 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예, 이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토론회 관련해서 제가 조금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토론회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망언이라고 말씀하시고 최재형 후보의 준비가 없어서 이걸 보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경준이가 뜬 게 7월 초입니다. 네. 7월 초에 경준이가 발족하면서 이미 7월 초부터 경준이는 그 두 가지의 임무를 최고위원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하나는 경선 일정과 예비 경선과 본격적인 일정을 확정하는 거. 두 번째는 그 경선 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내 주자들을 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행사와 기획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합해서 토론회를 사실상 처음엔 3번이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상황이 어땠냐면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당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 밖에 유력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준이가 먼저 떠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는 당내 당원 당규에 따른 당내 예비 경선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3명도 안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야말로 좀 상대적으로 군수 후보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 경준위에서는 그 군수 후보들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랑은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왔죠. 그리고 7월 30일 날 윤 총장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경준이가 토론을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문제의식과 필요성이 이후에 입당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해명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불공정 경선 강행에 대한 저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에 의해서 지금 훼손되고 있는 공정 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던져서 제동을 건 것인 거고요. 그 결과 사실 일방적으로 폭주하던 불공정 경선의 그 플랜들이 제동이 일단 걸렸습니다. 온갖 비난을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자기 정화 작용입니다. 어제 6시부로 음성 파일 공개하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더 이상 진실 공방은 하지 말자. 공정 경선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그쪽으로 앞으로 저의 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경선 공정에 대표가 휘말려서 의심을 받을 때 어떤 사태가 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그걸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수다라고 보고. 네, 자 일단 묻고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이제 좋은 해석하고 그냥 봉합한 상태에서 이제 경선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반면 후보들 간에는 좀 신경전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예를 들면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 원희룡 후보를 또 공격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기 이름 알리려고 정권 교체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원희룡 후보 자기 이름 좀 알리려고 정권 교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 후보가 최근에 보면 저는 늑대야 3번 외친 양치기 소년이라고 보는데 거의 허위 수준의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태경 후보는요,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통화 녹취록 유출을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극한적인 용어를 통해서 비판했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가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허위폭로 전문 후보, 양치기 소년 이런 비판, 선택적 잣대를 들이댄다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았습니다만 이 갈등은 아무래도 봉합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은 어제 단체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임을 잊지 말자 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요, 이 녹음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전화기 자체에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화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당 소속 후보라든지 이 의원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녹음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솔한 대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더라고요. 차지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이요? 글쎄요. 지금 통신기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전화로 통화를 할 경우에는 상대가 사실은 이 녹음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인 지금 인식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주 또 이 사업적으로 중요한 이익이 달린 대화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 전화 통화 녹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속내를 제대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고충도 제가 여러 정치인들한테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거 지금 이런 이 통신기기의 발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이 법리상의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자신이 대화에 참여해가지고 녹음된 걸 같은 경우를 녹취를 깔 경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합법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형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을 경우 그것이 이 상대에게 자칫 불이익이 갔을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당히 또 적지 않은 금액을 또 배상액으로 물어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 지금 통신 환경의 변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상대와의 통화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좀 더 이 신뢰를 갖고 또 이 자신의 그러니까 이 지금 비밀을 보호하듯이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도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보통은 자기가 포함된 녹취는 다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판례 같은 게 가장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훨씬 인권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미국은 그 주 중에 이제 주마다 조금 다른데 10여 개 주하고 또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거조차도 형사상 불법이에요. 자기가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형사상 불법으로 되지만 사실 그래서 보면 애플의 아이폰엔 이 기능이 없어요. 녹음이 안 돼요. 애플 아이폰을 쓰는 분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T전화에 이 녹음 이게 자동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켜놓으면 그냥 다 녹음이 돼요.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일부 민원부서 이런 데 전화해 보시면 경험 있으시잖아요. 민원부서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 필요상 다 녹음이 됩니다라고 공지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큰 이제 공익적 목적이나
경우나 반드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공지를 하고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요. 형사상 처벌은 물론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자기가 참여하는 녹음을 녹취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은 가벌성이 낮다 그래서 거의 처벌을 안 하고요. 민사는 한 3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액이 나오는데 그거 녹음한 것만으로 뭐 손해배상액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 이어지는 공개하는 행위라든가 공개해서 무슨 이제 개인의 구체적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인데 이제 양식의 문제죠, 이건.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 문화 자체가 이제 모든 걸 녹음하면서 뭔가 있으면 이제 그걸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파는 전화기에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또 사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이 관대합니다. 저희들 사진 찍으면 소리 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소리 안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일도 양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불신을 좀 서로 간에 특히 정치권에서 이준석 대표의 녹취록 공개가 가져온 파장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침묵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상황인데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그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녹취록 등 파문 등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그 최전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복절 때 공정과 상식 이야기한 이후에 좀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김선 기자, 일정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일정이 막 나왔는데요. 역시 금요일 일정도 역시 공개 일정이 없다고 지금 알림이 나왔습니다. 이 윤 총장의 침묵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기사를 냈어요. 절대로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 우리 쪽에서. 이런 단도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 강경파도 있었지만 이를 직접 누그러뜨린 게 다름 아닌 윤 전 총장이었다는 게 캠프 관계자의 전언이다라는 그런 중앙일보 보도가 중간에 나왔었습니다. 실제 알아봤더니 결정은 본인이 하고 또 그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평이 정치권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미 이것이 정치다에서 유사한 취지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윤 총장과 연락을 하고 있다고 국회 방송에서 말을 했었는데요. 윤 총장 역시 이 대표에게 이 대표 체제에서 대선을 치르고 이렇게 경선을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우리 이 대표를 지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도리라는 말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이라는 뜻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이번에 불거진 원희룡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이제 이 갈등 속에서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 사안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또 당원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한 모습이라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이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길게 보면 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 총장 측과 또 당의 경선을 이끌어야 될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일종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분 다 그러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불신들이 커지는 것 자체가 서로 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당의 경선에 열심히 참여해서 선출이 된 다음에 당의 조력과 협력을 받아서 정권 교체 승리를 가져와야 되고요. 또 당대표도 당연히 당의 유력한 후보를 잘 도와서 정권 교체에 도움을 줘야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입장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언론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갈등들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상 당의 관점에서 보면 두 분 다 협력이라고 하는 공동의 운명체를 가진 정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인의 협력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고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당대표도
이 영선의 30대 그 당대표로서 지금 당대표로서의 자리에 익숙함을 좀 체득해 가는 과정이고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최고 1등 후보입니다만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에 들어와서 그 정치를 지금 경험하는 지금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이 서로 간에 익숙한 과정 속에서 윤인의 협력 관계를 지금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의 침묵과 말조심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침묵과 그 캠프에 대한 어떤 신중한 언동에 대한 그 요구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봉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김종인 전 위원장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녹취록 공방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은 일일 것이다. 곧 진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와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 없다. 뭐 일부에서는 사실상 지지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는 누구 하나는 참아야 되니까 참고 견디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조언을 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너무 사소한 일에 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나와서 이런 상황을 사태를 좀 봉합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저 모습이 한참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봉합하는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던 점이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 탄핵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 윤 전 총장 측에서 이런 얘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 또 방송에서 패널 분들 나와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준석 대표한테는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이제 캠프에 계신 중진 의원들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중진 의원으로서 충고를 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리 근거를 대면서 당신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다.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그것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측의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당대표를 가지고 물론 그 전 의원들 이런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당대표를 가지고 어떻게 같은 당의 대표를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좀 놀랬고 근데 이렇게 갈등이 다 키워진 상황에서 지금 봉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부인이 조금 비겁하지 않나 그런 비겁한 모습까지도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녹취 관련해서도 이제 녹음 같은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녹음 기능이 제가 아이폰이 아니지만 기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본질은 저는 무엇이냐면 녹음 파일이 있냐 없냐 물론 이 부분에서도 해석할 부분이 있겠다만 지금 여기서는 저는요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이번에도 개인 간의 통화를 폭로를 한 것이고 그 앞서서도 윤 전 총장이 이건 당 행사에 가지 말자 이렇다는 통화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개인 간의 통화를 폭로를 한 것인데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후보잖아요. 후보의 태도에 좀 이것이 본질이다. 여기에서 좀 포인트를 잡고 이 부분의 지적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본질은 다 사라지고 녹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바로잡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윤 전 총장이 당 행사에 가지 말자는 얘기를 원희룡 후보한테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캠프 관계자가 얘기한 적도 없고요. 이 부분은 바로잡고 또 두 번째 탄핵 얘기도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정무실장이 이런 비슷한 발언을 비슷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 그러니까 당 대표도 의사 결정을 그렇게 당원 당규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게 또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고 수차례 사과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잡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게 화합이 안 되기를 희망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기를 바라고 저희는 민주당이 화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단속 이런 표현이 중앙일보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8월 12일에 이제 저희 이마빌딩에서 후보가 기자분들한테 백브리핑을 하면서 당의 화합이나 통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말을 했다. 이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후보의 입장이 그게 이어지는 거지 다른 입단속 다른 메시지가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은 그게 맞지 않고요. 통합
화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공개적인 발언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 원희룡 제가 전 지사가 정리할게요. 했던 예, 얘기를 제가 그냥 전달해 정리할게요. 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윤 전 총장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잠시만요. 사실이 아니라고. 자, 정리할게요. 예. 자, 원희룡 지사 그쪽에서 전화 받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근데 저기 아까 윤 총장이 예,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중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아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좀 어렵다는 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 윤 후보도 이걸 좀 봉합을 하고 뭔가 당내에 그 분란을 없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위원장을 또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가 되느냐 놓고 또 다툴 여지도 좀 있고요. 자, 김종인 위원장이 또 다시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말씀도 하시고 또 이 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조언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 도움 안 받을 수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번 김 전 위원장 다시 소환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젊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구나, 예.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최고회의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근데 이제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네, 이준석 대표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대선 개표 방송에서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 후보 옆자리에 계실 분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듣고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아직도 견고하지만은 앞으로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저희 당 또는 엄청 훌륭한 좌장의 역할을 도움받아야 되는데 그 좌장이 또 김종인 위원장일 수도 있겠죠. 야심 있는 분이라면은 매달려야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올 수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으로? 당으로요? 제 생각엔 나중에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후보 옆자리에 계실 분인데요. 개표 방송에서. 자, 이종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다시 소환이 됐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약 호를 제가 붙인다면 앞에 두 글자를 붙이고 싶어요. 비상. 즉 일상 정상적일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회자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불려갔을 때도 또 새누리당에 불려갔을 때도 사실은 그 당이 가장 최악의 혼돈 상태였을 때 사실은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럴 때 사실 모셔가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이 또 행사가 되거든요. 전권을 쥐어주고 그 권력으로서 사실상 개혁을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그 후평도 이어집니다. 지금의 상황, 즉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환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 때문이죠. 저는 윤 총장이 지금 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모두 발언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의 만남 이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실 당시 발언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좀 견제하기 위한 어떤 발언도 일 수도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좌장이고 내가 존경하는 그런 정치 선배다라는 이야기를 언제나 해왔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당일날 오후에 라디오 CBS에 나와서 하는 발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좀 혼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어느 정도 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전까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당이 지금 최악의 혼돈 상태였는데 이제 서서히 정리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영향 때문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뭐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은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나경원 이 후보가 사실 이준석 후보를 상당히 공박하면서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김종인 상황론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김종인 상황 정치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날카롭게 지금 나를 세우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이야기를
갖고 왔다는 그 자체가 역시 이 정치인들 끝까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뭐 사실은 뭐 지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한 그런 이 정치 기획통, 뭐 전략가, 자장감이 사실 우리 정치권에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분의 별명이 뭐 짜르 김종인, 뭐 이 또 이 매직, 김종인 매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그 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는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력에 기대기보다는 당장은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주도권을 좀 제어해 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서 뭐 비상이라는 뭐 이 호 별칭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과연 지금 2012년 대선 국면, 2010년 총선 국면, 2020년 또 이 총선 국면, 그리고 2022년 대선 국면에서까지 김종인 매직, 김종인 짜르, 김종인이 운이되는 정치적 상황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정치적인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두아 의원님. 예. 윤석열 캠프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캠프 입장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혀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상관없고요. 저는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호불호도 없는데 아주 놀라운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상황에 나타나는 분위기도 하고 또 계속 지금 이렇게 한국 정치 그 현대 정치사에서 이렇게까지 승리의 경험이 많은 분도 대선의 승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황 정치 이런 건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전혀 맞지 않고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은 정치도 저희가 전문 영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평론하시는 분들도 입장을 같이 하실 텐데 그런 데 있어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율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역할을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소환이 다시 되는 게 아니신가 싶고요.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캠프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당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이야기일지 나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로서도 누군가 뭐 조언을 제대로 해줄 분이 필요한데 그게 누가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가 김어준 씨를 상당히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가 당할 사람이 아닌데 누구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준석 대표 원희룡 후보의 공방도 보면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참 하는 짓 자체들이 유치하다. 지금 이런 짓 할 땐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체로 사실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도는 이 대명천지에 할 수도 없고 해수도 안 됩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속마음은 대충 들킨 게 아니냐. 내분을 지금 계속 그 조장하려고 하는 질문은 이젠 그만하시고 딴 거 물으세요. 곤란한 질문도 드려야죠.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 그건 당 내분에 관한 겁니다. 그것도 질문 드려야죠. 딴 거 물으세요. 딴 거요? 물을 거 없으면 그만하시고. 물을 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예, 참 홍준표 의원의 입심이랄까요? 이 토론력, 이 인터뷰 능력 이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이 김어준 씨까지 좀 어떻게 보면 쩔쩔매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김근식 교수님도 말이 굉장히 강하신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강한 게 아니고 정확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께서도 저렇게 김어준 씨를 상대로 했을 때 저렇게 자기 특유의 장점을 활용하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여권 내에서는 대표적인 스피커시고 상당한 많은 팬덤층을 또 그 형성하고 계신 스피커신데 홍준표 의원이 면전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전화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화 인터뷰 저렇게 뒤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맞받아치고 결국은 김어준 씨가 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인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홍준표 의원께서 어차피 우리 당의 후보로 와서 열심히 뛰실 생각이면 김어준 씨한테 저렇게 하듯이 당 밖에서 우리 당을 음해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려고 하시는 의도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고 당 내에서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에 임해주시면 그게 바로 홍준표 의원께 부여된 또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당에 대한 기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의원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후보 내지는 다른 의원이 이제 그만하시죠 했을 때 김어준 앵커가 저렇게 호의적으로 할까요? 아주 공격적으로 아마 대받아쳤을 겁니다. 자, 이 홍준표 의원과 김어준 방송인의 관계는 사실 딴지일보 총수 시절부터 지금 수십 년 전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단독 인터뷰도 하고 또 홍준표 의원은 그 이후에도 당대표 시절에도 사실 굉장히 적대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팟캐스트에 출연합니다. 낙곰수 팟캐스트에 직접 출연하고 그래서 사실 이 방송 중에도 예전에 방송 중에도 김어준 씨가 그렇게 홍준표 의원을 칭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계가 굉장히 호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많은 또 그 이 민주당을 쪽 진영에 굉장히 좀 편을 드는 그런 유튜버들도 사실은 유튜브 내용 속에서 홍준표 의원이 응원하는 목소리도 높거든요. 물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안에서의 어떤 내분 뭐 이런 것도 바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홍준표 의원이 뭐 능력이 있어서 정말 입담이 있어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조금 홍준표 의원과 김어준 씨의 그간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 약간 미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미운데 그렇게 밉상은 아니다. 밉상 같은데 또 자세히 보니까 또 밉지는 않다. 뭐 이렇게 애매한 얘기들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온 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지금 저 정도 말고도 기자 질문에 상당히 무안을 주는 또 호통을 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무안해하면서도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 무안해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뭐 앞에서 뭐 짜르 김종인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건 뭐 홍준표 매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홍준표 의원의 그 SNS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관련된 글이었는데 윤 전 총장 토론회에서 봅시다. 아주 간결하게 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고 아주 상당히 앞으로 있을 토론회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이 홍 후보의 저런 모습이 아마 겁나서 토론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윤 후보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토론 한번 붙어보자. 누구든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을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답변과 글쎄요 이 공격적인 저런 말들 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 토론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윤 후보의 능력도 좀 보고 싶고요. 근데 정치에서 토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만 아무리 말 잘하는 분도 이런 시간 제약이 있는 토론에서 적확하게 이런 말들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뭐 많이 연습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 후보는 연일 윤석열 후보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 사무만 26년 한 분이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느냐, 속성 과외해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한번 붙어봐야 알겠죠, 그건. 자, 이런 가운데 유승민 후보 20대 보좌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당대표 되세요. 이런 덕담을 건넸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실에서 처음 인턴 생활하면서 사실 정치에 눈을 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와의 친근감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유 후보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서 딸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따님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참 많았어요. 지난번 뭐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요. 한번 보시죠.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는 매우 정의롭고 정직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버지 꼭 믿어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Together 민족처럼. 본인이 하겠다면 완성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에요. 유담 유순동. 사람들은 내가 유담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똑같이 좋아해요. 딸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지난 대선 때 내 아들인지 모르고 둘이 같이 서 있다가 언론에서 아들 보고 비키라고. 예, 뭐 지난번에는 뭐 국민 장인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딸덕을 좀 봤습니다. 이 가족이 차지하는 정치인에서 이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재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자녀 문제 그리고 또 부인 문제 이번 대선에서도 뭐 좀 논란이 될까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과거 이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 사실 이 대선 후보의 친인척 문제 또 가족 문제가 뭐 이 핵심으로 떠오른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뭐 사실 이번에도 적지 않은 이 그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고 유력 주자들 몇 분 중에는 또 가족과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지금 있는 만큼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이 나름대로 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뭐 모습을 보이겠죠. 오늘 뭐 저는 유튜브에서 유승민 이 전 의원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번 대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성적인 차원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타깃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딸의 그 정치 가능성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또 여성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난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직업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감성적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한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 쪽에서는 이제 부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었죠. 일부에서는 좀 진정되는 국면도 있었는데 오늘 월간조선인가요? 사진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을 공개했는데 자, 김선 기자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월간조선이 그 김건희 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언제냐면요. 2000년도께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왜 2000년도냐? 줄리라는 예명으로 접개곤을 했다는 괴소문으로 한참 시끄러웠는데 직접 기자들이 근원지로 지목된 유튜브 찾아봤어요. 지난해 10월 올린 방송분으로 단독 특종 무슨 호텔 줄리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그 나레이션은 본 내용은 팩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문이며 기억이고 합리적 의심이다. 라며 전제를 하고 시작한데 일단 내용은 그겁니다. 모 호텔 지하에 고급 나이트클럽이 있고 접객원 100명 있고 회장 신뢰받는 사람이 줄리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그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1988년도 또는 2000년도께 사진입니다. 그걸 공개한 거예요. 88년도 사진인데요. 26세였다고 합니다. 숙명여대 98년이죠? 1998년입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김건희 씨 주변에 학생들이 보이죠. 중학교 미술 교생 실습 나간 그때라고 하고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고까지 학교가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 두 장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2001년에 촬영된 김건희 씨 사진인데요. 이거는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2001년 서울 관훈동 단성 갤러리에서 열린 김건희 개인전 다가회장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또 다른 한 장은 단성 갤러리 앞에 설치된 개인전 홍보 플랜카드 그것도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보도도 함께 첨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서양 화가 김영신의 첫 번째 작품전이 열린다라고 하면서 이 김 씨는 경기대 회화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구상전 등에서 활동했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앞서 굿모닝 충청이라는 언론사에서는 모 변호사의 주장을 빌려서 이 경향신문에서 소개한 개인전을 열었던 인물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했는데 월간조선은 이 같은 주장과 굿모닝 충청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좀 과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김건희 씨의 과거 학력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그런 일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이 월간조선에서 입수해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난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에 대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혼을 늦게 했다는 거는 제가 좀
모자란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좋아하니까 했죠. 인문학적인 이런 그 교양이 좀 있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옆에서 보면 뭐 모든 그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까지 뭐 막 공세를 하고 하니까 그 뭐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바라보면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가 안 했으면, 정치를 안 했으면, 제가 또 뭐 총장을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남편으로서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죠.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겠습니까? 좀 잦아들까요? 애초에 이제 뭐 이른바 다시 또 이 말씀을 소환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엑스파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윤 총장이 직접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당 입당하기도 전인데도 애초에 굉장히 일찍 터져 나온 것이었는데 그 엑스파일의 유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선 이제 부인과 관련해서 이 터져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에 오히려 강한 예방주사와 함께 면역력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줄리 벽화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대선 후보의 가족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개해야 될 많은 검증해야 될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 윤석열 총장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은 좀 터무니없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직접 육성 인터뷰에 나왔습니다만 내가 줄리라고 만약에 한다면 본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쉽게 일찍 터져나온 의혹이 저는 쉽게 좀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예방주사 효과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본선에 만약에 진출한다면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검증의 이름으로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거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또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개인사를 떠나서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윤 후보 부인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상당한 공세가 있을 거로 아마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민주당 내부 한번 봅니다. 막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둘러싼 갈등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렇게 이 황교익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정치인 이낙연은 되고 일개 시민인 나는 안 되냐, 이게 민주공화국이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사회는 유명인들이 정치인 지지를 하거나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회예요. 그 사람의 생존과 인격을 짓밟는 아주 미개한 사회예요. 저는 시민이고요. 저 정치인 아니에요. 취업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진해서 이제 내놔라고 하는 여야 정치인들 똑같습니다. 정치 권력이 뭐길래 한국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봉건 시대, 왕조 시대 아직 살고 있습니까? 왕입니까? KBS, MBC 이런데 그 방송 나가시면 그거 다 보온해서 그거 KBS, MBC 이런 거 봐주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막말들을 하고 그래요? 서로 막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괜찮고 일개 시민은 안 되냐, 뭐 이런 논리고요. 이 왕조도 아닌데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거칠게 막냐 이런 취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지은 교수님? 상당히 안타깝죠. 사실은 뭐 지금 뭐 한교익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자신의 이 일종의 거친 문제가 이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특히 그리고 또 자신의 과거 발언을 놓고 이 특정 캠프가 상당히 친일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교익 씨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냥 취업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취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경기 관광공사 자리는요. 이 지금 그 사장 자리는 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지금 후보로 추천된 분이 과연 거기에 대한 그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부분을 망각한 그러니까 발언에서 놓은 것이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 경기 관광공사에 내정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고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와 있고 그리고 향후 대통령이 됐을 때의 인사권을 어떤 식으로
이 지금 할 것이냐에 대한 이 검증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한다면 한교익 씨가 약간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 진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이 특정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상당히 그 이 임명권자인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습니다.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한교익 씨를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대목에서의 상당히 거친 발언들은 이분이 이 상당히 공인의 자리에 가려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막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황교익 씨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자 김미성 기자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거취 고민한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강경한 태도가 SNS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거취 고민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화를 받고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처음에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황교익 씨는 거취를 다음 주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이 한겨레 기자에게 말을 했는데 SNS에도 뭘 지금 올렸더라고요. 방금 확인한 바로는 SNS에 또 올렸는데요. 자신이 이해찬 대표의 위로를 받았다면서 내일 오전까지 결정하겠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한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지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인사두고 이렇게 논란인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야당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니까 내가 그 입장에서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이해찬 대표 전화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위로의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선거운동 해왔는데 이번 일로 황교익 씨가 섭섭함이 생겼을까 봐 원로로서 우려돼 전화를 했고 자신은 참 고마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해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은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렇지 않다. 친일은 최고의 막말이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돼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교익 씨가 내일 오전까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겠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 같은데요. 전화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가 한겨레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SNS에도 이 입장, 내일 오전까지 입장 정리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발단이 된 건 이해찬 전 대표의 따뜻한 위로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재집권,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울컥한 마음도 있었고 이 생각을 좀 하게 됐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걸 보면 아마 자진 사퇴도 가능할 것 같다.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황교익 씨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아마 친일 프레임으로 자신을 공격한 거였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저의 캠프에 책임이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건 지나쳤다. 이렇게 사실상의 사과를 했거든요. 영상으로 황교익 씨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은 둘은 대통령 자리를 놓고 둘이서 선거전을 할 때 네거티브도 하고 뭐도 하겠죠. 네네. 서로. 근데 저한테 왜 합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까? 왜 저한테 네거티브를 합니까? 먼저 저한테 막말을 한 사람이 네네. 사과를 해야 저도 사과를 하죠. 네. 그게 순리 아닙니까? 황교익 씨는 지금 캠프에서 친일 프레임 먼저 꺼내들었다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황교익 씨가 아마 속보로 저렇게 내일 오전까지 거취를 고민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자진 사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열어놓고 있다고 보고요. 일단 나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늘 오전에 지금 라디오 인터뷰도 나온 거 그다음에 지금 계속 그 녹취록에 그 황교익 씨 음성에 나온 걸 보면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이 시민으로서 맏칼럼니스트로 그냥 시민으로 살면 저게 억울한 거죠. 그러나 경기관광공사라는 공직의 자리입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정치라는 공직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언동의 무거움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나 억울함들을 다 참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시민으로서의 사적인 화낼 거, 분노할 거, 막 막말할 거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공직도 다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억울하다고만 하시면서 화만 내시지 마시고 화를 내시고 저렇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앵커가 이 질문하는데 질문을 끌어가면서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막 화를 내실 정도면 그냥 평범하게 시민으로 마칼림식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경기관광공사라는 공직자의 어떤 지위를 탐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이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제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아마 후보가 될 것을 믿고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자기가 그 부작용을 위해서 그만두겠다 생각하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제가 황교익 씨가 봤을 때는 정치나 공직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자리를 맞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황교익 씨가 너무 개인적으로 좀 자유분방하게 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캠프가 사실 좀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이 이낙연 후보에게 사과드린다. 억울하겠지만 황교익 씨의 용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저는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전국에 투하를 한 꼴이고요. 경기관광공사의 지명자로서는 아주 심하게 선을 넘은 그 발언이라고 보고요. 본인은 억울을 하겠지만은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라고 그러면은 임명철에도 저는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 제가 대신 이유 불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안민석 의원이 황교익 씨가 핵폭탄을 경선에 투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경 대변인 캠프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선은 그 황교익 씨가 응모 과정 우리가 그 지난 몇 년간 뭐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응모 과정이 정당했었는가를 봤을 때 응모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응모 자격 요건이 황교익을 위해 바꾼 것인가 봤을 때 2018년이 경기도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2019년도에 바꿨습니다. 근데 그 요청한 것이 뭐냐면 관피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럼 현재에도 17명의 그냥 단체에서 그냥 그 산하기관의 그 고위직이 중에서 14명이 다 전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 전문성을 요하는 한 사람들을 좀 한번 사장에 앉혀서 한번 그 발전적인 모습으로 바꿔가보자라는 것이 항상 비판점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황교익 씨를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지원을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 사람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의 대표들은 전 사장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가 한번 봤는데요. 김문수 도지사 때는 3명이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었었고 한 번은 삼성 에버랜드 부사장이었었고요. 또 한 번은 여성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남경필 지사 때는 어떤 사람인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비서실장이었었고요. SBS 보도국 사회부장이었습니다. 전문성을 따진다면은 지금 앞에 5분과 황교익 씨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캠프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을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전문성을 따져봤을 때 앞에 5분과 지금 황교익 씨와 전문성을 그러니까 관광공사 사장의 전문성을 따졌을 때 무엇이 더 맞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꼭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뭐 그 과정에 대한 것보다 이 지금 그 이후에 내정이 된 다음에 이 다른 후보나 이런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의 그 거칠게 공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캠프에는 좀 리스크로 작동이 됐습니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요. 처음에 이 사람은 프리랜서 일반 국민입니다. 근데 우리 또 당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좀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 측에서 이 한 사람 일반 국민을 놓고
뭐 친일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반 황교익 씨는 일반 국민의 황교익 씨는 본인의 이미지로서 지금 그 이미지가 생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격했던 부분이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먼저 시작했던 것은 이제 친일파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황교익 씨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거친 말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 거친 말을 어떤 국민들께서는 되게 불편하게 들을 수가 있고 어떤 국민께서는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모든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황교익 씨가 자신의 거취 입장을 내일 오전까지 하겠다는 거 하기 전인데 한번 보시죠. 오늘은 그냥 미안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정치 생명 끝내는 좀 가격 발언으로 지지하는 좀 원팀 정세 해친다는 우려도 나와서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네. 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곤란할 거예요. 이게 어차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도의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내정을 처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보가 결단을 좀 내렸어야 되는데 아까 이경 교수님이 우리 후보 보고 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데 비겁 이런 표현을 쓰셔서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판단을 후보가 꼭 내려야 되는 판단. 이 경우에 비겁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속보를 보고 또 느낀 게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 제 인상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는 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원로의 역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위로하니까 황교익 씨가 저렇게 또 SNS도 올리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게 경기관광공사 자리가 민주당의 재집권의 걸림돌이 되는 자리인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가 이번에 깨달은 게,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DJ 정부 이후에 인사청문회 도입하고 나서 모든 정부를 합한 것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다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30번 넘게. 그렇게 해도 그게 재집권의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안 나왔는데 경기관광공사 자리가 그런 자리였군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 자,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더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개인이 너무 강하게 이 정치권과의 맞불을 놓다 보니까 이게 더 폭발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질 논란이라든지 뭐 보훈 인사라든지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친일 프레임까지 가면서 이 사건이 좀 커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처음에 보훈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들만 둘이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은 아직 안 했고?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요? 경기도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경기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공무원 시험이요? 아니 산학연 어디 시험을 봤던가 봐. 역차별 당했을까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금 경기도 통합 공채라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 개입하는 게 못하게 해놓은 거죠. 꽤 좋은 학교에 뭐 성적도 괜찮아.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정말로 다행인 거는 진짜 바르게 자랐어요. 뭐 아빠 찬스, 가족 찬스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제가 해줄 사람도 아니고. 예. 자, 황교익 씨가 이제 보훈 인사가 아니다. 본인은 인사에 이제 관여 안 한다. 이런 걸 좀 애둘러서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차재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 보훈 인사 이는 자신의 인사권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전혀 개입할 수 있는 뭐 여건도 의도도 없다는 부분을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황교익 씨 문제를 내일 뭐 황교익 씨가 자신의 입장을 뭐 밝힐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이지 않고 이해찬 전 대표가 보인다는 부분은 저는 글쎄요, 이 지금 이재명 지사는 하면 한번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하고는 약간은 핀트가 좀 빗나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을 닫았습니다. 아무래도 경선이 국민의힘보다 빠르다 보니까 이 격렬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내세운 것 같은데요. 또 김두관 후보의 이 코로나 자가격리 때문에 또 토론의 일정도 조금 달라진다고는 합니다만 일정은 아마 거의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 꼴찌도 좀 봐주세요라고 한 말 귀에 좀 들리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또 살펴보고 토론회 주관도 해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수다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